안녕하세요. 전력 반도체 소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력 반도체 소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다이오드라든지 또는 트랜지스터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회로를 꾸밀 때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를 쓸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회로니까 전압 전류를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볼티지 레이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전격 전압입니다. 전격 전압은 최대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 소자의 볼티지 레이팅, 전격 전압보다 낮은 전압 범위에서 써야겠죠. 그리고 같은 방법대로 커런트 레이팅, 전격 전류, 그 소자가 버틸 수 있는 최대 전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스위칭 스피드. 스위칭 스피드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소자가 스위치나 아니면은 뭐 다이오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껐다 켰다 하는 것을 반복할 때 어느 정도 빨리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스위칭 스피드가 빠른 소자가 좋은 소자겠죠. 하지만은 그런 소자는 비쌀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드는 회로에 그 스위칭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고려해서 거기에 적당한 소자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다음 온 스테이트 볼티지는 그, 그 다이오드 같은 거가 있을 때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칩시다. 그때 보면 다이오드에 0.7V 이상 전압이 가해진 뜬다는 것을 아시죠? 이런 도통 전압을 온스테이트 볼테이지라고 합니다. 그럼 전력 반도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이오드. 다이오드, 네, 방금 보신 게 다이오드인데요. 다이오드는 스스로 제어가 될 수가 없고요. 주변 회로에 따라 도통하거나 아니면은 전류를 막거나 합니다. 즉 순방향으로 전압이 가해질 때 그땐 전류가 흐를 거고요. 역방향으로 전압이 가해질 때는 전류가 안 흐르겠죠. 사이리스터는 다이오드하고 조금 비슷한데요. 순방향으로 전압이 가해졌을 때 그때 게이트 쪽으로 신호가 들어와야지만 다이오드처럼 동작합니다. 반대로 역방향 걸렸을 때는 그때는 게이트 신호 상관없이 다이오드와 똑같이 동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이오드에서 전류와 도통하는 그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다이오드보다는 좀 더 제어가 가능한 그런 소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컨트롤러블 스위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어가 가능한 스위치죠. 이런 스위치들은 그 게이트에 신호가 들어오면은 켜지고 신호가 꺼지는 순간 그때는 바로 또 스위치가 열리게 됩니다. 즉 껐다 켰다 하는 것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소자들이에요. 이런 소자들이 MOSFET, IGBT, BJT, GTO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소자가 더 있습니다.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 기호는 A번 그림과 같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A는 애노드, K는 캐소드를 의미하며 여기 전류 I에 D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 D는 다이오드의 전류라는 의미에서 ID로 표현한 거고 마찬가지로 VD는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이라는 의미에서 VD로 표시한 것입니다. 전류는 애노드에서 캐소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고요. 반대로는 흐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하자면은 10번 그림과 같은데요. 전류가 순방향으로 흐를 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순방향으로 흐를 때 이때 전류가 흐르니까 다이오드의 전압은 VD는 0이겠죠. 그래서 여기 연결해 보면은 전압은 0이면서 전류는 뭐 흐를 수 있는 만큼 무한대로 흐를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압이 반대로 가해졌을 때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전압이 반대로 가해졌다. 그럼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VD의 전압은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VD의 전압이
마이너스 쪽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압이 역전압에 걸렸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류값은 0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이상적인 경우예요. 그럼 실제는 어떨까요? 실제로는 역전압을 가했을 때 무한정으로 다이오드가 막아주지 못하겠죠. 최대로 막아줄 수 있는 역전압이 있을 겁니다. 그 전압이 Vrate, 그러니까 전격 전압이 될 겁니다. 지금 여기 전격 전압이 될 거고요. 이 전격 전압을 넘어서게 되면은 다이오드가 뭐 타든지 터지든지 해서 전류가 흐르겠죠. 그런 경우에 지금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리고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요. 빨간색으로 다시 표시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전압 드롭 없이 바로 흐르면 좋겠는데 실제로 이렇게 흐르지는 못하고 우리 전자회로 보시면은 전류가 흐를 때 다이오드에 약 뭐 0.7V 정도 전압이 뜬다고 뭐 이런 걸 배우신 적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약간의 도통 전압이 있습니다. 그 전압이 여기 이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전압이 걸린다. 이게 전자회로에 나온 그런 다이오드 같은 경우 0.7V 정도 될 거고요. 전력전자에 사용하는 전력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0.7V가 넘어서 1V 이상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다이오드와 스위치 소자와 비교했을 때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할 때는 스위치 소자와 비교했을 때 전류가 더 빨리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스위치 소자보다는 오히려 더 이상적인 소자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다이오드가 꺼질 때의 특성입니다. 여기 그래프의 위에 있는 것은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예요. 그래서 여기 숫자 0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은 다이오드가 순방향으로 흐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값이 있으면은 역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전압은 그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우선 다이오드가 있을 때 지금 첫 번째 순간에는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전압이 바뀌어서 역방향으로 전압이 바뀝니다. 그러면은 이상적인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역방향으로 전압이 가해졌을 때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으면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고요. 그러다가 전압이 바뀌어서 역전압이 가해져요. 역전압이 가해집니다. 그러면 그때 전류가 바로 멈추는 게 아니라 거꾸로 흐른다라는 거죠. 거꾸로 잠깐 흐르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멈춥니다. 그럼 이때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해져 있고 그때 거꾸로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전압 곱하기 전류 한 부분이 파워 로스가 생기겠죠. 전력 손실이 생깁니다. 그것을 나타낸 것이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이고요. 즉, 첫 번째 줄 보면은 턴오프 할 때 다이오드의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만큼 전류가 거꾸로 흐른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전류가 0으로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손실을 생각하면은 여기서 흐르는 전류 곱하기 지금 전류가 여기 있죠?
전류 곱하기 밑에 있는 전압 두 개 곱한 것이 손실 전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 거기에다가 시간까지 곱하면은 손실된 전력량이 되겠죠. 손실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특성이 보통 회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근데 다이오드에 인덕터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러면은 인덕터는 전류 흐름을 방해를 하죠. 거기에다가 이 리버스 리커버리 커런트까지 같이 겹치게 될 경우에 과전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동작 특성도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다이오드 전류가 흘렀다가 막혔다가 하는 그 순간 찍어보면은 과전을 잠깐씩 튀어서 약간 전압 스파크 같은 게 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같은 다이오드인데 이런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이 적은 경우, 그러니까 즉 TRR 값이 작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이런 형태 될 경우 그러면은 그 전압 곱하기 전류 한 다음에 그 곱하기 그 시간이 소모된 전력량이니까 이 TRR 값이 작아진다라면은 전력 소모가 줄겠죠. 그래서 이 전력 소모가 적은 패스트 리커버리 다이오드가 더 좋은 다이오드고요. 대신 더 비싸겠죠. 여기서 RR은 뭘 의미하냐면은 리버스 리커버리의 RR이고요. 그래서 IRR에서 이 RR은 리버스 리커버리 R이고 M은 맥시멈 할 때 그 M입니다. 그러니까 그 리버스 리커버리 전류의 최대값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VD 네거티브라고 표현된 거는 역전압 가해졌을 때 그때의 전압이고 그 다음에 여기 VFM은 순방향으로 흐를 때 그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0.7V 또는 1V 정도 순방향으로 전류 흐를 때 걸리는 전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이오드 선택입니다. 크게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라이프 프리퀀시 다이오드, 그리고 패스 리커버리 다이오드, 그 다음 숏키 다이오드, 그 다음 SIC 기반의 쇼트키 다이오드,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라인 프리퀀시 다이오드입니다. 여기서 라인 프리퀀시라는 거는 개통 주파수를 얘기합니다. 개통이 뭐냐면 우리가 그 AC 전원을 쓰잖아요. 220V AC 전원. 그런 것을 개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개통을 영어로 할 때는 라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그리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드는 GRID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 개통 주파수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어디에 쓰냐면은 이런 개통 주파수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쓰겠죠, 당연히. 그러면 개통 주파수를 쓰는 어플리케이션 대표적인 게 다이오드 정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전자 회로라든지 또는 전기 회로 같은 거 공부하셨을 때 다이오드 정류기 회로 보셨죠? AC 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오드 단상 같은 경우는 4개가 되겠고 삼상 같은 경우는 6개가 되겠는데 단상이라면 이렇게 다이오드가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에는 DC 쪽은 커패시터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부하로 저항 같은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AC가 연결됩니다. 이런 정류기 만들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라인 프리퀀시는 전력전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파수가 낮은 거에 속해요. 그래서 이 라인 프리퀀시 다이오드는 낮은 스위칭 주파수에 사용된다. 그리고 그 도통 전압이 낮다. 이 도통 전압은 대충 1에서 3V 정도 되겠는데요. 전격 전압이 높은 제품일수록 도통 전압은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1에서 3V면 높은 거 아닌가요, 전압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전압들이 수천 볼트 이런 거에 비하면 낮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라인 프리퀀시 다이오드는 다른 다이오드에 비해 전격 전압이 높은 것이 있다. 그 다음 전격 전류가 높은 것이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라인 프리퀀시 다이오드가 그 외의 다이오드에 비해 전격 전압도 높고 전격
정도 높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높은 전격 전류의 다이오드가 생산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은 Fast Recovery 다이오드. Fast Recovery 다이오드는 우리가 앞서 봤던 그 리커버리 타임이 적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small tr 돼 있죠. Reverse Recovery 타임이 작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몇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런 거는 스위칭 주파수가 높은 제품에 쓰게 됩니다. 뭐 인버터라든지 또는 컨버터라든지 이런 스위칭을 해서 동작하는 그런 제품에는 보통 이런 패스트 리커버리 다이오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쇼트키 다이오드. 쇼트키 다이오드의 장점은 여기 low forward voltage drop이라고 되고 한 0.3V라고 되어 있죠. 도통 전압이 매우 낮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오드가 있을 때 다이오드에 전류가 흐르면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약 0.7 또는 1에서 뭐 3V 이렇게 걸린다라는 건데, 근데 예를 들어 출력 전압이 5V짜리를 만드는데 여기 다이오드에서 뭐 1V 이렇게 걸리면은 다이오드에서 걸리는 손실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낮은 전압을 사용할 때는 이런 쇼트키 다이오드를 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쇼트키 다이오드의 단점은 역전압으로 막아줄 수 있는 전격 전압이 한 50에서 100V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전력 소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한 50V 이하 이런 낮은 전압 제품을 만들 땐 이 쇼트키 다이오드를 쓰면 좋아요. 그리고 또 쇼트키 다이오드의 장점은 스위칭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SIC 베이스드 쇼트키 다이오드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SIC 베이스드 쇼트키 다이오드는 그 쇼트키 다이오드가 커버하지 못한 영역을 커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일반 쇼트키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뭐 50V에서 100V 정도까지밖에 못 쓴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뭐 1000V 이런 제품에도 이런 쇼트키 다이오드 쓰고 싶다. 그런데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이 볼티지 레이팅이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얘의 가장 큰 단점은 도통 전압이 높아요. 한 몇 볼트 됩니다. 그래서 한 3V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뭐 1000V짜리 그런 제품 만들 때 3V 드롭이 생기는 거는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뭐 5V짜리 만드는데 3V가 거기서 전압 드롭이 생긴다. 그러면 이 다이오드에서만 그 전체 전압의 60%가 날아가는 거니까 굉장히 효율이 나빠지겠죠. 그래서 높은 전압의 고효율 제품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SiC 기반의 쇼트키 다이오드를 쓰면 되고요. 낮은 전압의 고효율 제품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일반 쇼트키 다이오드를 쓰면 되고요. 그리고 좀 값싸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값싸게 만들어야 되는데 스위칭하는 제품이다. 그러면은 패스트 리커버리 다이오드를 써야 될 거고요. 그리고 단순히 60Hz 그런 개통 주파수를 정류한다. 그런 곳은 라인 프리퀀시 다이오드를 쓰시면 됩니다. 다이오드의 리버스 리커버리와 전력 손실. 다이오드의 리버스 리커버리 특성은 좌측 그림처럼 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죠. 다이오드의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봅시다. 순방향 흐를 때 다이오드의 전압이 걸리죠. 이 값이 VFM입니다. 전자회로 나오는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0.7V, 그 다음 우리 전력 전자에 사용되는 그런 전력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한 1에서 3V 정도 됩니다. 쇼트키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0.3V 정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전류가 흐를 때 손실을 구하는 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1 빼기 D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D가 뭐냐면은 듀티라는 겁니다. 어떤 전자회로에 있어서 거기 스위치가 닫혔을 때의 시간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기에서 스위치가 닫혀 있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1이 최대치고요. 0이 최저치입니다. 계산하는 법은 전체 주기분에 닫혀 있는 시간이 되겠고요.
그런데 스위치가 닫혔을 때는 전류가 스위치로 흐르게 되고요. 스위치가 열렸을 때 다이오드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D 시간 동안은 스위치로 전류가 흐르고 1 빼기 D 시간 동안은 다이오드로 흐르는 시간이 되겠죠. 즉 여기서 1 빼기 D는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시간 비율입니다. 그 이 시간 곱하기 그 다음 순방향으로 흐를 때의 전압 그리고 그때의 전류 이렇게 곱해주면은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손실 전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이오드의 스위칭 손실, 그러니까 스위칭함으로써 생기는 추가 손실을 말하는 거고요. 이것은 다이오드의 리버스 리커버리 특성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선 그 스위칭 할 때 손실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빗금친 이 전류 곱하기 그 다음에 거기에 걸린 전압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TA 시간 동안에는 사실 VFM만 걸리고요. VFM 값은 VD 네거티브에 해당되는 전압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값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무시하고 계산한다 치고 그러면은 VD 네거티브 전압이 걸린 부분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 삼각형 이 전류 곱하기 VD 에너지 이거 두 개를 곱하고 그리고 1초에 몇 번 이게 수행된가를 곱하면은 그러면은 1초 동안 스위칭하면서 발생한 손실이 나오게 되겠는데요. 뭐 계산식 쉽죠. 지금 IRRM이 피크치고 지금 삼각형 모양입니다. 그래서 평균은 2분의 1 IRRM이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VD 네거티브를 곱하면은 전력이 되겠죠. 그리고 TB는 여기 그 시간이 되겠고 거기에 주파수를 곱해주게 되면은 1초에 몇 번 이게 발생하느냐는 수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 주파수가 100kHz라고 하면은 1초에 100kHz니까 10만 번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곱하게 되면은 다이오드의 스위칭 손실이 나오게 됩니다. 다이오드와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 회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원은 VS가 있고요. 이 VS는 여기 보다시피 사인파형입니다. VS를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VS는 사인파형이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사인파형입니다. 다음 VD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지금 전압이 순방향으로 가해져 있어서 전류가 지금 I 방향이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은 다이오드의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은 0V입니다.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은 0V. 물론 다이오드의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전압이 약간 걸립니다. 뭐 전자회로에서 배우신 그런 다이오드 같은 경우 0.7V, 전력전자에 나온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1에서 3V, 숄트키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0.3V 이런 전압이 걸리게 되겠는데요. 이런 거 무시하고 이상적인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0V가 되겠죠. 우리 전력전자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다 이상적인 경우만을 다루게 됩니다. 회로 이론 같은 경우에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 이런 거 배우셨겠지만 그때도 회로 이론에 나온 회로를 분석할 때 이상적인 경우라고 가정하고 했죠. 전력전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걸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계산이라든지 분석이 너무 어려워서 거의 하기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상적으로 계산한 거나 실제와도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하고 모든 것을 분석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이오드에 지금 전압이 0이니까 사실상 그 전선처럼 연결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여기 VS와 VD를 보시면 VS랑 VD가 사실상 같은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똑같겠죠. 그래서 VS와 VD가 좀 같습니다. VD가 VS와 같아요. 여기서 같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VD가 또 R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이 I 값은 R분의 VD가 되겠죠. 그래서 R분의 VD 값 여기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이 역방향으로 될 때예요. 이제 VS가 0을 지나서 마이너스로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이오드에 이제 역방향으로 전압이 가해지게 돼요. 다이오드의 역방향으로 전압이 가해지면은 다이오드의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전류 I 같은 경우에는 이제 0이 됩니다. 그래서 I 값이 0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I가 0이면은 저항에 걸린 전압도 0이겠죠. 그리고 VD 값은 IR인데 여기서 I가 0이니까 VD 값도 0이 되겠죠. 그래서 VD 값도 0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그때 V 다이오드 값은 VS와 같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에 따르면은 한 루프의 전압의 합은 0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 저항에 걸린 전압이 0이에요. 여기 0V가 걸렸어요. 그리고 이 루프의 전압의 합은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이너스 VS 더하기 V 다이오드 더하기 0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VS는 V 다이오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 VS의 전압이 전부 다이오드에 걸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 그 VS와 다이오드 값이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오드와 RL 부하가 연결되어 있을 때입니다. 이 회로에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을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VS는 V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이죠. 더하기 VL 인덕터에 걸린 전압 더하기 그 다음에 저항에 걸린 전압인 VR이 되겠죠. 여기서 VR은 전류 곱하기 저항 IR과 같을 거고요. VL은 L dt분의 di일 겁니다. 처음에 순방향으로 전압이 가해졌으니까 다이오드는 도통이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래쪽 좌측에 있는 회로와 같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네, 그럼 위에도 다시 그려보면은 그냥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V 다이오드의 전압 값은 0이겠죠. 그래서 다이오드의 전압은 이 순간 도통되어 있는 순간은 다 0입니다. 도통되었을 땐 다 0이에요. 다이오드의 전압은 도통되었을 땐 다 0이고요. 그리고 그럼 VL과 VR과 VS의 관계식이 되겠는데 지금 제일 처음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러니까 VS 값이 다 VL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VL의 값이 양수니까 전류가 증가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 전류 I는 L dt분의 di는 vs 이 수식에 맞춰서 처음에 증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류 I가 증가를 해요. 전류 I가 증가를 하고요. 전류 I가 증가함에 따라 저항에 걸린 전압도 증가를 하겠죠. V는 IR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같이 증가를 합니다. 예. 그리고 VL에 계속 플러스 전압이 가해지는 순간까지는 계속 전류가 증가를 해요. 그래서 계속 증가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따라 VR 값이 계속 커질 거고 VS의 기울기는 좀 완만해질 겁니다. 지금 여기 입력 파형을 보면 이런 파형인데 처음엔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여기 꼭지점 가까이 와서는 좀 완만해지죠. 그러면서 전류의 증가도 약간 완만해지긴 시작해요. 그렇지만 계속 전류는 증가를 해요. 그러다 언제까지 증가하게 되냐면은 VS 값과 VR 값이 같아지는 지점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과 그 다음에 VR 값이 같아지는 지점. 이 지점에서는 인덕터에 걸린 전압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인덕터에 걸린 전압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 전압이 증가하다가 0이 됩니다. 0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VR 값이 VS보다 커요. 즉 인덕터에 걸린 전압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뒤로부터는 인덕터에 걸린 전압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내려가고 그러면은 전류가 감소하겠죠. 전류가 감소를 하고 당연히 VR 값도 거기에 맞춰서 감소를 하겠죠. 이렇게 해서 전류가 계속 흐르다가 전류가 0이 되는 지점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전류가 0이 되면은 저항에 걸린 전압도 당연히 그때는 0이 될 거고요. 그러면서 전류 흐르는 것이 멈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이오드에는 역전압이 걸리게 돼요. 다이오드에 역전압 걸리면 이제 여기 연결된 것이 지워진다라는 거죠. 즉 끊긴다는 의미예요. 여기처럼. 그러면은 이제 그 VS의 전압이 그대로 다이오드에 다 걸리게 될 것이고 전류는 흐르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증감도 없으니까 VL 값은 0. 그 다음에 저항의 값 VR 값도 0이 되겠죠. 그래서 VS는 그대로 VR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 지금 여기 표시하게 있는데 이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은 VS의 전압 VS 전압 지금 이 부분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VD의 전압은 사실 그 연결되어 있을 때 다이오드가 도통되어 있을 때는 VS와 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끊어졌을 때 그럼 그 뒤에는 전류 흐르지 않으니까 이 뒷부분이 다 0이 되니까 그 다이오드가 끊겨 있을 때는 VD 값은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VD를 표시하시면 초록색 표시해 보겠습니다. 도통되어 있을 때는 VS 값과 동일하고요. 그러다가 끊겼을 때 그때부터는 0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이오드와 인덕터 L 부하와 DC 전압이 연결되어 있을 때의 경우입니다. 이것도 키로펠 전압 법칙에 따라 수식을 써보면은 VS는 V 다이오드 플러스 인덕터 전압 VL 이거는 LDT분의 DI와 같죠? 더하기 그 다음에
저항 ED가 되겠고요. VS를 그래프에 표시하면은 사인파형이네요. VS 그대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ED 전압도 표시하겠습니다. DC 전압이죠. 이때 그 VS보다 ED가 높아서 전력 흐르지 않는 구간에서는 인덕터의 전압도 0일 겁니다. 왜냐하면 전류가 0일 때 전류의 증강량이 없으니까 인덕터의 전압도 0이 되겠죠. 그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VS의 전압이 ED 전압보다 높은 구간이 생길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 구간부터 VS 전압이 ED보다 커지죠. 즉, 이 전압이 그대로 인덕터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인덕터의 전압은 그 VS 빼기 ED 전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이 전압이 되겠죠. 이걸 그대로 밑에 그려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인덕터의 전압이 양수다 보니까 그 전류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지금 전류가 그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가 ED 전압이 VS보다 커지는 경우, 즉 VS가 ED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는 그 ED 전압과 VS 전압 차이가 인덕터에 걸린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VS 빼기 ED가 인덕터에 걸린 전압인데, 그럼 그 차이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또 인덕터에 걸린 전압이 되겠고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니까 전류가 감소하게 되겠죠. 감소하다가 이제 전류가 0이 됩니다. 전류가 0 된 다음에 더 감소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이오드가 역방향으로 흐르는 걸 막으니까요. 그래서 0에서 멈추게 되고요. 전류가 멈추는 순간 인덕터에 걸린 전압은 0이 돼요. 그래서 그 뒤로는 다 0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 위에 식을 보시면 VS에서 VL과 ED를 뺀 것이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앞단 지금 제가 표시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ED 빼기 VS가 아니라 반대로 VS 빼기 ED 값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도통하는 구간, 전류가 흐르는 구간에서는 다 0이겠죠. 그 다음 여기 다음 구간부터는 VS에 또 ED를 뺀 그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앞과 마찬가지인 상황은 똑같은데요. 인덕터에 걸린 전압과 그 다음 그 크기를 봅시다. 여기 지금 면적으로 A, B 표시가 되어 있죠. 노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여기 A 면적과 B 면적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넓이는 항상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덕터에 플러스로 가해진 전압 곱하기 시간은 마이너스로 가해진 전압 곱하기 시간과 같아야 되는데요. 그래야지만이 인덕터의 전류가 증가한 만큼 또 감소를 해야지 인덕터의 전류가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패턴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인덕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플러스로 가해진 전압 곱하기 시간은 마이너스로 가해진 전압 곱하기 시간과 같아야지만이 됩니다. 다음은 사이스터입니다.
사이리스터는 여기 A번 기호처럼 생겼고요. 보시면은 다이오드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전선 하나가 더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우선 다이오드처럼 생겼으니까 이 사이리스터는 다이오드처럼 동작하는데 다이오드와 약간 다른 것이 있겠죠. 네, 이 다이오드는 어떤 것이냐면은 다이오드가 순방향으로 전압이 가해질 때 그때 게이트 쪽에 신호가 들어와야지만이 다이오드처럼 동작을 하고요. 역방향 가해졌을 때는 다이오드와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그래서 세미 컨트롤 디바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어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약간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지점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다만 전류를 이제 못 흐르게 끄는 역할은 없습니다. 역전압이 가해져야지만이 전류가 끊어져요. 그래서 이 게이트 신호 G 게이트로부터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는 10번 그림을 보셨을 때 이렇게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아요. 전혀 흐르지 않고요. 그런데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그때 게이트 쪽으로 신호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즉 신호가 들어왔을 때는 다이오드와 동일하게 흐르고요.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전류가 전혀 못 흐르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여기 C번 그림 같은 경우는 이상적인 경우고요. 실제로는 B번 그림처럼 되겠죠. 얘도 다이오드와 마찬가지로 역전압을 막아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있습니다. 그 최대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 다이오드처럼 사이리스터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막 흐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구간은 사용하는 범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범위까지는 역방향 전압을 막아줍니다. 즉 정격 전압이 되겠고요. 이 최대 한도 값이 정격 전압 이하에서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게이트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와 같이 그냥 전혀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게이트에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는 전류가 전혀 흐르지가 않고요. 그리고 순방향으로 전압이 막 가해졌을 때 얘도 순방향으로 가해질 수 있는 전압 최대치가 있겠죠. 그 최대치를 넘어서게 되면은 또 전류가 흐르면서 사이리스터가 터질 수도 있겠죠. 또는 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바깥 영역은 또 사용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순방향으로 전압이 가해졌을 때 그때 게이트 쪽에서 신호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지금 그래프 모양이 지금 이 부분이 올라가서 다이오드와 같아져요. 그래서 게이트에 신호가 들어오면은 다이오드와 같은 곡선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정방향으로 전압이 가해졌을 때 게이트 쪽에 펄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켜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압이 역전압 가해졌을 때 꺼지게 됩니다. 동작을 살펴보겠습니다. VS 전원 AC가 들어오고 있고요. 좀 AC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사인파형 AC가 들어오고요. 이때 사이트에 걸린 전압을 보겠습니다. 보통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 순방향으로 걸리면은 다이오드 쪽에 전압이 걸리지 않고 절로 흐르게 되겠는데요. 사이리스터 같은 경우는 신호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막아줘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전류는 0, 전류 표시하면 전류는 0이 되겠고요. 그리고 VS 전압이 그대로 VAK에 가해집니다. 그래서 사이리스터의 전압 VAK는 VS와 동일해요. 그런데 VIG, 즉 게이트 쪽으로 신호가 들어옵니다. 지금 이 순간 신호를 넣어줘요. 그 순간 얘는 다이오드로 변합니다. 다이오드로 변하게 되니까 이 사이리스터에 걸린 전압은 그 순간 0이 되겠죠. 그래서
0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전류가 흐르겠죠. 이 전류 흐르는 거는 저항 하나밖에 없으니까 R분의 VS의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R분의 VS 전류가 IA가 돼서 그대로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역전압이 걸리면은 멈춘다고 했죠. 다이오드처럼. 그래서 역전압 걸리는 그 순간부터는 전류가 0이 되겠고요. 그리고 전류가 0이 되면은 저항에 걸린 전압 0이고 그러면은 VS의 전압이 그대로 VAK 사이즈대에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사이즈대 전압은 또 VS와 같아집니다. 그리고 이 사이스터도 그 처음 도통하게 하기 위한 신호를 넣어준 것 외에는 다이오드와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 꺼질 때도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얘도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면 얘가 다시 처음 그 동작하기 위해서 즉 순방향일 때 전압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역전압으로 이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전압이 가해져야지만이 순방향으로 전압이 가해졌을 때 전류를 막아줄 수 있어요. 따라서 사이스터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항상 사이스터 끌 때는 이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보다 더 긴 시간이 역전압으로 무조건 가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TQ는 Circuit Commutated Recovery Tim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항상 데이터 시트에 잘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스위치 소자입니다. 실제 이상적인 스위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스위치가 이상적인 스위치겠죠. 이런 이상적인 스위치 같은 경우에 스위치가 열렸을 때는 전류가 흐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스위치가 열렸을 때는 전류가 전혀 안 흐르면서 그리고 스위치가 열렸을 때 여기 전류가 안 흐르고 전압이 가해지게 되겠는데요. 그 가해지는 전압이 무한대여도 아무 문제 없이 전류를 잘 끊어줄 수 있으면 이상적인 스위치가 되겠죠. 물론 전압이 반대로 가해졌어도 아무 문제 없이 전류를 잘 끊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스위치가 닫혔을 때는 지금 그림으로 그리자면은 이렇게 내려가서 이런 형태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연결됐을 때인데요. 이렇게 연결됐을 때 그때는 뭐 굉장히 많은 전류가 흐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이 반도체 소자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그 반도체 소자에 전압이 있습니다. 전압이 걸리게 되겠는데요. 뭐 다이오드 같은 경우 0.7에서 뭐 1에서 3V 걸리는 그런 전압을 말하는 겁니다. 즉 도통 전압인데요. 그 도통 전압이 0V이면 좋겠죠. 그리고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할 때 그 게이트 쪽에 신호를 줘서 껐다 켰다 하게 되겠는데요. 이 스위치가 껐다 켰다 할 때 신호에 따라 즉시 스위치가 닫히고 즉시 열리고 이런 경우 더 이상적이겠죠. 그리고 이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신호를 보내줄 때 그때 추가적인 전력 손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이상적일 겁니다. 스위치 소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것들이 모스펫, IGBT, 그다음 BJT, 이 BJT는 여러분들이 전자회로 시간에 봤던 그런 트랜지스터예요. 그다음 GTO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쓰이는 소자가 모스펫과 IGBT입니다.
모스펫입니다. 모스펫의 특징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low rated voltage. 전격 전압이 낮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제품들이 200V 이하 제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잘 찾아보면 600V짜리 이런 것들도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것은 흔하지 않고요. 대체적으로 200V 이하의 제품들, 뭐 50V라든지 100V라든지 200V 이런 제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low on-state losses. 도통 전압 손실이 낮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 전류가 순방향으로 흐를 때 전자유로 나온 그런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0.7V, 전력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한 1에서 한 3V 정도의 순방향 도통 전압이 있죠. 그럼 그 전압 때문에 도통 전압 손실이 생기는데요. 이런 손실이 적다라는 거예요. 즉 모스펫 같은 경우는 0.3V 정도 되겠는데 0.3V 정도 그러면은 우리가 다이오드랑 비교해서 그려보겠습니다. 다이오드에서 전류가 순방향 흐를 때 여기서 1V가 걸린다. 그리고 10A 흘렀다. 그러면은 이 다이오드에서의 전력 손실은 순방향으로 흐를 때 10W 손실이 생기겠죠. 그런데 모스펫 같은 경우에는 0.3V가 걸리고 뭐 10A 흘렀다. 그러면은 3W 전력 손실이 생기겠죠. 즉 7W 정도 줄게 되겠는데요. 이런 도통 전압이 낮아서 발생하는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fast switching speed. 그러니까 스위칭 속도가 매우 높아요. 100kHz 이상. 100kHz 이상에서는 모스펫을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kHz 이하에서 모스펫을 못 쓴다가 아니라 낮은 것부터 높은 때까지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높은 주파수에서 쓰지 못해요. 그래서 모스펫은 주로 이런 높은 주파수를 스위칭할 때 그때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이 임피던스 게이트. 하이 임피던스 게이트는 뭘 의미하냐면은 스위치 소자가 있을 때 게이트 쪽에 신호를 넣어줄 텐데요. 그러면은 신호가 들어가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런데 임피던스가 크게 되면은 전류가 작을 거고요. 임피던스가 작으면 전류가 많겠죠. 그런데 이 전류가 흐르니까 결국 또 이 스위치를 켜고 끄는데 전력이 소모된다라는 건데요. 전류가 작아요. 왜냐하면 임피던스가 크기 때문에 게이트의 임피던스가 커요. 그래서 그 장점이 되겠죠. 모스펫의 기호는 지금 여기 제가 지금 표시한 이 그림과 같습니다. 이것이 모스펫 그림이고요. 모스펫도 N채널, P채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N채널 모스펫입니다. 그리고 전력전자에서는 N채널 모스펫을 주로 많이 써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다이오드가 연결되어 있죠. 거의 대부분의 모스펫에는 다이오드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없는 것을 찾기가 힘들어요. 모스펫뿐만 아니라 다른 소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IGBT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스위칭 소자들은 다이오드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실제 모양은 여기 지금 나머지 3개 그림이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 소자 사이즈가 적혀있죠. 얘네들 밀리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형태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기판에 이렇게 딱 눕혀서 납땜시키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타입은 여기 밑에는 방열판이 붙어 있고요. 방열판. 그 다음에 위에 그 전선으로 철판 같은 게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철판 같은 게 이렇게 붙어서 거기 위에 나사로 조여서 연결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좀 용량이 큰 거에 해당되는 것일 거고요. 그 다음 위에
다이오드 아니라 모스펫이죠. 그리고 위에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용량이 조금 작은 거에 해당되겠죠. 근데 지금 이게 그 모스펫뿐만 아니라 IGBT 또는 다이오드도 다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모스펫과 모스펫의 전압 전류 특성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리고 아래 식은 온스테이트 리지스턴스, 도통할 때의 저항 성분이 어떤 거에 대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이 도통할 때의 저항 성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다이오드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반도체 소자가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전류가 순방향으로 흘 때 그 전력 소자의 전압이 약간 가해지게 되겠고요. 그 전압 곱하기 전류가 순방향 전력 손실이 되겠는데요. 그때 순방향으로 흐를 때 전압이 작을수록 효율이 좋겠죠. 그리고 모스펫 같은 경우는 그 전압에 해당되는 그 저항 성분이 어떤가 수식으로 나타난 건데요. 보시면은 블로킹 볼티지 레이팅 값과 비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앞서 그 모스펫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전격 전압이 낮다라고 말씀드렸죠. 200V 이하에서만 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높은 전압의 제품을 만들어 봤자 이 도통 저항 성분이 커지기 때문에 그 효율이 나빠져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설명도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스몰 볼지 레이팅만 가능하다. 왜냐하면은 낮은 온스테이트 리지스턴스 때문에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도통 손실이 낮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높은 그 스위칭 스피드 때문에 스위칭 손실도 작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겠죠. 앞서 한번 나왔던 거죠.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 이 온스테이트 저항 성분이 온도에 그 정방향으로 비례해요. 그래서 모스펫을 병렬로 연결해서 쓰기도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우리가 모스펫 하나가 100A 흐르는 모스펫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나 200A 흐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모스펫을 병렬로 연결해서 쓸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병렬로 연결하면은 전류 용량이 뭐 2배, 3배 이렇게 늘 수 있겠죠. 네, 다음은 IGBT입니다. IGBT의 큰 장점은 모스펫과 마찬가지로 제어가 쉽다. 즉 게이트 쪽에 전압을 인가하면은 스위치가 닫히고 게이트 쪽에 전압을 0V로 만들어주면은 스위치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큰 장점으로 높은 전격 전압의 IGBT 같은 경우에도 도통 전압 손실이 낮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IGBT 같은 경우는 어디에 쓰냐면은 600V, 1200V 이런 전압에 쓰게 됩니다. 즉 여기서 이 600V, 1200V는 전격 전압에 해당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그 단상 220V 인버터 이런 거 만든다. 그러면은 220V AC를 만들기 위해서는 300V 이상의 전압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은 그 이제 220V가 그 RMS 값이니까 피크치는 한 300V 넘어갈 거고요. 그런 데에는 한 600V짜리 IGBT를 쓰게 될 겁니다. 만약 단상은 이제 그렇다 치고 삼상 같은 경우는 2배 더 높은 전압이 필요하게 되겠는데요. 그럴 때는 뭐 1200V짜리 IGBT를 쓴다. 뭐 그런 거에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스위칭 속도는 대체적으로 30kHz 이하예요. 지금 30kHz도 좀 높은 편에 속하고요. 한 15kHz 이하 뭐 이런 데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IGBT의 큰 장점 중 하나가 굉장히 큰 전력 제품에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IGBT가 전류 용량이 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수 킬로와트에서 수 메가와트까지도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서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온스테이지 로스가 작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게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1200V짜리 IGBT 같은 경우에도 그 도통 전압이 2V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2V 자체가 낮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모스펫 같은 경우는 뭐 0.3V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크지만은 1200V 디바이스 치고 2V는 낮다라는 거죠. 모스펫 같은 경우에 뭐 1200V짜리 디바이스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은 이 2V보다 훨씬 넘어가서 굉장히 높은 전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높은 전격 전압의 제품에 2V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100V에 2V는 크지만은 1200V에서 2V는 작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은 GTO입니다. GTO를 보시면은 셀스터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되어 있죠. 즉, 이 말은 뭐냐면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껐다 켰다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이즈와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적인 그래프가 지금 C에 나타나 있는데요. 꺼져 있을 때는 이렇게 전부 다 전류를 막고요. 그러다가 켜져 있을 때는 이렇게 순방향으로 전류 흐를 때는 도통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껐다 켰다 양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양방향으로. 사이스터는 키는 것만 가능했죠. 끄는 거는 역방향으로 전압이 가해져야지만이 꺼졌는데 얘는 게이트에 신호를 주고 끄고 함에 따라 전류를 도통시켰다가 또는 전류를 막았다가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얘도 이제 다이오드 특성을 좀 가지고 있어서 역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무조건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역방향으로 전압이 가해졌을 때 이 GTO가 버틸 수 있는 전압 한계가 있겠죠.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뭐 이 GTO가 뭐 타든지 아니면은 뭐 망가지든지 해서 전류가 흐르면서 문제가 생기겠죠. 얘의 GTO의 큰 특징, 순방향 전류가 흐를 때 껐다 켰다 가능하다. 그리고 스위칭 스피드가 낮다. 그리고 이런 걸 쓰는 경우에는 매우 큰 전력에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전력 큰 소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좀 작다 그러면은 굳이 GTO 쓰지 않고 IGBT라든지 모스펫을 쓰는 게 낫겠죠. 근데 IGBT나 모스펫의 한계를 넘어선 그런 큰 파워에서는 GTO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반도체 기술이 계속 발달함에 따라 IGBT랑 모스펫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뭐 GTO가 IGBT로 그 용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즉 GTO로 썼던 그 제품에 요즘은 더 IGBT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게이트 제어 회로도 필요합니다. BJT입니다. BJT는 여러분들이 전자회로 시간에 배웠던 트랜지스터입니다. 과거에는 좀 쓰였어요, 이 BJT가. 그런데 최근에는 모스펫과 IGBT가 발달함에 따라 BJT 대신에 성능이 더 좋은 모스펫이나 IGBT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정말 특수 분야에서나 조금 사용되고 전력전자에서는 거의 안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살펴봤던 네 가지 소자의 특성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스위칭 속도부터 비교해 보죠. 스위칭 속도는 모스펫이 제일 빠르고요.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 모스펫이 낮은데 못 쓴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GTO는 높은 주파수에 못 쓰지만은 모스펫은 낮은 주파수에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높은 주파수에서는 모스펫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IGBT는 모스펫보다는 좀 낮고요. 그다음 BJT가 IGBT보다 스위칭 속도가 더 떨어지고 GTO는 제일 늦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가능한 전력 크기입니다. 전력 크기는 GTO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IGBT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BJT, 그 다음 모스펫. 앞서 BJT가 거의 안 쓴다고 했잖아요. 왜냐면은 스위칭 속도도 IGBT가 BJT보다 빠르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 전력 크기도 IGBT가 BJT보다 크고요. 그러면은 BJT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BJT 대신에 IGBT 쓰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지금 BJT를 안 쓴다라는 거고요.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사이스터가 사용 가능한 범위가 제일 넓죠. 그 다음에 GTO, 그 다음 IGBT, 모스펫이 되겠는데요. 지금 주파수는 가능한 주파수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쪽으로 나올수록 높은 주파수예요. 그래서 높은 주파수에서는 무조건 모스펫을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IGBT 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IGBT 기술이 점점 발달함에 따라 전압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류량도 커지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 IGBT가 GTO를 사용하던 그 영역을 지금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TO 보시면 제어가 IGBT보다 좋진 않죠. IGBT는 게이트 신호를 넣었다 또는 0V 넣어줬다 함에 따라 껐다 켰다 쉬운데 GTO 같은 경우에는 역방향을 전류 흐를 수 없고 뭐 이런 단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IGBT 영역이 커지고 있고 GTO 영역 또는 사이스터 영역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스펫의 스위칭 특성 및 전력 손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번이 모스펫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구성한 회로이고요. B번이 그때의 전압 전류 곡선입니다. 여기서 VDS라는 게 가로축에 있죠. 이 VDS 같은 경우는 모스펫의 그 양단 전압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ID 같은 경우는 모스펫을 통해 흐르는 전류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래프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VGS 전압입니다. 즉 게이트와 여기 소스 사이 여기 사이 전압이 되겠습니다. 우선 각 그래프가 뭘 의미하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VGG 여기 같은 경우는 게이트에 들어가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신호가 이런 직각 파형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간 시점에 켜지고요. 그래서 켜져서 계속 켜진 상태로 있고 그리고 다시 내려갈 때 꺼지고 꺼진 상태로 있겠죠. 그리고 다시 여기 전압이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켜진 상태로 또 있겠죠. 그런데 여기 꺼졌다 켜지는 이 변환하는 구간 이 변하는 구간 세로로 직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굉장히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기울기를 가지고 올라가겠죠. 이런 기울기를 가지고 올라갈 거고요.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좀 약간 평평하게 돼 있는 구간은 여기 더 확대해서 보여준 거예요. 다음 ID 이 전류는 어디 그래프냐면은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흘러내려가죠.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Vin에서 내려오는 전압 이 전압은 VDS입니다. 즉 이 사이의 전압을
여기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그래프가 또 있죠. 중간에 그래프는 여기 VDS 전압은 여기 똑같이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ID도 똑같이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각각 4개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것은 VGS입니다. VGS 전압이 올라감에 따라 이 그래프가 점점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예, 그러면 시간 순서에 따라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VGS가 0일 때, VG에서 0일 때, 즉 스위치가 꺼져 있을 때, 그럴 때는 전류는 당연히 꺼져 있으니까 안 흐르겠죠. 그래서 전류가 0인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때 VDS 전압은 Vin이 다 걸리겠죠. 왜냐하면 IO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여기 전압은 밑에 여기 전압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VDS 전압은 Vin이 그대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VDS 전압은 Vin이겠죠. 그래서 VDS 전압 그래프상으로는 Vin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VGS 사이에 전압 신호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신호 VGG 이 신호가 전압이 올라감에 따라 VGS 사이 전압이 올라가게 되겠고요. VGS 사이 전압이 올라가면은 지금 제일 처음 꺼졌을 때 VGS 전압은 여기였는데 이제 올라가서 이 지점까지 왔다고 쳐요. 그러면 이때 흐를 수 있는 전류량이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될 겁니다. IO보다 작죠. IO보다는 작은 어느 지점까지 될 거예요. 그래서 ID가 0에서 이 지점까지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VDS 전압은 계속 Vin을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VGG 전압이 이제 전체적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면 이번에는 이제 이게 올라가서 여기 전압 정도 되겠죠. 그러면서 IO 값은 좀 더 커졌겠죠. 더 커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때도 그 전압 VDS는 그대로 Vin을 유지합니다. 또 더 커져요. VGS 사이 전압이 더 커져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와요. 네, IO 지점까지 IO라는 전력 흐를 때까지 올라온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IO 흐를 때까지 올라왔어요. 이 전류가 IO 흐르고 난 뒤부터 VDS 이 양단의 전압이 내려가는 거죠. 지금 여기 전압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고요. 그때 IO는 이제 여기 흐르는 IO 값이 딱 맞아졌으니까 IO로 유지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턴온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턴온 턴오프 특성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VGSI 전압, 즉 VGG가 이런 파형이겠지만 여기 확대를 하면은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봅시다. 그때가 이런 파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작하고 있는 전압은 이 그래프에 해당되는 전압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켜져 있을 때 여기 있어요. VGS 전압이 내려갑니다. 내려간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가 이제 아래 그래프 쪽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얘가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속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이 그래프가 이제 제가 빨간색 표시하겠는데요. 이제 이런 그래프를 거치겠죠. 내려가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 IO 이 점에 있던 거, 이 점이 이제 여기로 이동하겠죠. 이동합니다. 그러면은 VDS 전압이 여기서 이만큼 이동하게 되겠죠. 지금 그 상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VDS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내려갔어요. 더 내려간 걸 보라서 그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지점으로 왔습니다. 이 그래프로 내려오면은 IO에 해당되는 게 점을 따라 쭉쭉쭉쭉 가다 보면은 이제 이 지점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IO 지점이에요. 그리고 그때 전압이 지금 Vin, 현재 Vin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압이 쭉 올라가서 Vin까지 올라가고 그때 IO 그대로 흐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IO 그대로 흐르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VGS 전압이 더 내려가요. 더 내려가면은 이제 IO가 줄겠죠. 그래서 IO가 지금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주는 겁니다. IO가 이제 줄게 되겠고요. 그때 전압은 그대로 Vin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뒤로는 전압이 계속 Vin이고요. 그 다음에 전류는 VGS가 내려감에 따라 쭉쭉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ID가 쭉 내려가게 되고 꺼졌을 때는 이제 여기 0에 도달하겠죠. 0 도달하고 나서부터는 0이 되겠죠. 모스펫의 전력 손실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손실이 있겠는데요. 컨덕션 로스라는 것이 있고요. 도통 손실, 그 다음에 스위칭 손실, 스위칭 로스가 있겠습니다. 컨덕션 로스 같은 경우, 도통 손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항 같은 게 있을 때 거기서 소모되는 전력 계산하는 게 I 제곱 R이잖아요. 얘도 똑같이 I 제곱 R로 계산을 한 건데 거기에 듀티 D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D가 의미하는 거는 한 주기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크기가 TS예요. 여기서 켜져 있는 시간이 T-ON이라고 하면은 TS분의 T-ON이 듀티 D가 됩니다. 즉, 이 듀티는 1일 때가 최대치가 될 거고요. 0일 때가 최소치가 되겠죠. 즉, 스위치가 켜져 있는 시간 비율이 이 듀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컨덕션 로스 같은 경우는 I 제곱 R에다가 이 스위치가 켜져 있을 때만 흐르니까 그 비율을 곱해준 듀티 값이 컨덕션 로스 전력 값이 되겠죠. 그 다음 스위칭 로스입니다. 스위칭 로스가 발생하는 이유가 스위치가 켜질 때 전류가 먼저 흐르고 난 뒤에 스위치 양단의 전압이 내려가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또 스위치가 꺼질 때 전압이 먼저 올라가고 난 뒤에 전류가 내려가는 것을 봤죠. 그러니까 그 전압 곱하기 전류한 그 구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전력이죠. 그냥 그대로 다 열로 손실되는 부분인데요. 그걸 계산해 보죠. 우선 앞에 TRI 구간 이 구간에서는 그때 전압 Vin이고요. ID는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즉 전력은 증가를 하겠죠. 이 기울기를 알 수 없어서 수식으로 표현을 못 하겠지만은 이 ID의 기울기라든지 알게 되면 수식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고요. 그러다가 TFV 구간, 다음 구간입니다. 다음 구간에서는 전류는 일정한데 전압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전력도 내려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 구간은 여기 전압이 0이에요. 그러니까 0 곱하기 뭐 IO 해봤자 0이니까 여긴 그대로 0. 그러다가 이제 TRV 구간 거기에서 Vin이 올라갑니다. 그때 IO는 일정하죠. IO는 일정하고 Vin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전력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 구간 ID가 내려가고요. 그 다음 VDS 전압 일정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전력이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이 삼각형 면적에 해당하는 구간 이 면적들 이게 한번 스위칭할 때의 손실입니다. 첫 번째 게 켜졌을 때의 손실, 두 번째 꺼질 때의 손실 계산해 보면은 여기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가 V인 IO죠. 곱하기 2분의 1 한 것이 이 삼각형의 면적이 되겠고요. 그래서 반이니까 2분의 1 곱했고 이게 여기도 하나 있고 뒤에 VCO 부분 여기 또 있죠. 그 부분 또 계산해서 더하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근데 이게 1초에 몇 번 스위칭하냐에 따라 스위칭 소실이 늘겠죠. 예를 들어 1초에 100번 한 것과 1초에 1000번 한 것, 스위칭 소실 10배 차이 나겠죠. 그래서 거기에 주파수를 곱합니다. 주파수 곱한다는 의미가 예를 들어 60Hz면은 1초에 60번 한다는 얘기고 100Hz면 1초에 100번 한다는 거니까 그 1초에 몇 번 스위칭하냐 그걸 곱하기 위해서 주파수를 곱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스위칭할 때 전력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치의 손실은 크게 컨덕션 로스 이것과 스위칭 로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기 위해서는 약 한 12V 정도 또는 17V 뭐 이 정도의 전압으로 가해줘야 돼요. 게이트 쪽에. 그런데 우리가 CPU 같은 거 보면은 3.3V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높아봤자 5V. 요즘 굉장히 고성능 저전력 CPU 같은 경우는 뭐 1V 쓰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핀에서 디지털 신호로 IO로 나오는 게 그대로 모스펫이나 IGBT 이런 데 연결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게이트 드라이버라는 그런 부품이 붙어야 됩니다. 이런 게이트 드라이버 붙고 그 다음 그대로 연결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게이트 드라이버가 요즘 많이 좋아져서 모스펫이 타거나 고장나기 직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폴트 신호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CPU가 이 폴트 신호를 받는 순간 그냥 시스템을 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터지기 전에 타기 전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오프되면서 안전 모드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좀 더 신뢰성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죠. 제품 디자인 시 고려할 사항입니다. 주파수부터 살펴보면은 스위칭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사이즈와 무게는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효율은 떨어져요. 왜냐면은 우리 앞서 그 스위칭 손실 계산해 봤죠. 스위칭이 늘어날수록 그게 비례해서 스위칭 손실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아래와 같은데요. 스위칭 주파수 올라가면은 마그네틱이나 커패시터 같은 거, 인덕터나 커패시터 같은 거 이렇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스위칭 손실이 늘어나서 방열판은 늘어날 겁니다. 방열판 이렇게 느는 게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무게라든지 이런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면은 이런 거 고려해서 가장 최소 사이즈가 되는 것을 골라서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 태양광 인버터, 특히 대용량 태양광 인버터 그런 데는 그 인버터 크기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크기, 무게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최대한 효율 좋은 걸로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때의 주파수, 즉 주파수를 가장 낮춰서 쓰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 어떤 상황에서 쓰이냐에 따라 주파수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다음은 스위치 소자와 다이오드의 선택인데요. 뭐 고주파수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모스펫 같은 거 쓸 수 있고요. 만약에 용량이 좀 더 크다. 그러면 IGBT 같은 것도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개통 주파수를 정리하면 개통 주파수용 다이오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고효율이면서 높은 전압에서 사용한다. 그러면은 뭐 SiC 기반의 쇼트키 다이오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인덕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덕터도 용도에 따라 맞춰 써야 될 거고요. 커패시터도 그럴 겁니다. 커패시터도 실제로 보면은 이 C 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L, R 성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L이랑 R 성분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뭐 DC 같은 데에 커패시를 달았다. 그때 L이 있으면은 계속 전류가 흐르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될 거고요. 열 문제도 디자인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칩이 뭐냐면은
다이오드라든지 모스펫, IGBT 같은 그런 반도체 전력 소자일 거고요. 그 다음에 뭘 붙이냐? 여기에 케이스가 있죠. 즉 칩에다 케이스가 같이 합쳐져서 우리가 쓰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사다 쓰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히트싱크가 뭐냐면 방열판이에요. 방열판이 있고 이 반도체 소자와 히트싱크와 붙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붙인다고 해서 그 사이에 공기가 좀 들어가서 좀 뜰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그 사이에 그 약간 잘 붙도록 하는 그 끈적끈적한 뭐 페인트 같이 생긴 걸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그 열이 잘 전달되도록 하는 그 고무 같은 스티커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걸 붙여서 쓸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열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열이 많이 발생해도 되는지, 열이 많이 발생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겠죠. 또한 히트싱크가 발생하는 열에 맞춰서 적정하게 써야겠죠.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무게도 많이 올라갈 거고요. 가격도 올라갈 테니까요. PWM IC입니다. PWM IC는 제어 신호를 PWM으로 변환시켜주는 IC인데요. 여기서 그래프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되겠습니다. 한 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여기서 여기까지가 켜져 있는 시간 T-O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QT-D는 TS분의 T-ON이 되겠는데요. 이거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이 주기 길이만큼의 삼각파를 만듭니다. 삼각파를 만들고요. 그래서 여기 한 크기가 TS가 되겠고요. 여기에 제어 신호를 보내줍니다. 제어 신호가 이 VC가 되겠습니다. 이 제어 신호인데요. 이 제어 신호가 0에서 여기 삼각형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어 신호와 이 삼각파를 비교해서 비교기를 이용해서 디지털 신호로 1, 0, 1, 0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제어 신호보다 낮을 때는 비교기가 비교를 해서 1을 출력하도록 하고요. 이 제어 신호보다 높을 때는 0으로 만드는 거죠. 만약에 이 제어 신호가 여기서 내려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비교해줘서 여기서 1인 구간은 이렇게 되고 나머지 구간은 0이 되겠죠. 그 다음 제어 신호가 올라갔어요. 쭉 이렇게 여기 올라갔으면은 여기서 비교해서 여기까지가 1이 되겠고 나머지 구간은 0이 될 겁니다.